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라 이제는 마음이 담담해질 법도 한데 오늘 이렇게 사연을 꺼내려니 여전히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와 남편은 젊은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저는 재래시장에서 작은 떡볶이 가게를 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고 남편은 중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땀과 눈물로 쌓은 세월 덕분에 가게는 전국에서 이름난 집이 되었고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긴 세월을 눈물로 보냈기에 겨우 품에 안긴 아들은 제겐 세상의 전부였지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에게 모든 걸 퍼주었습니다. 돈도 시간도 제 인생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 사랑이 오히려 제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한 채 뒤돌아서야 했고 계속되는 아들의 불효와 배신으로 평생 지켜온 삶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내어주었을까요? 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저는 제 남은 용기를 다해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지금도 떡볶이 냄새만 맡으면 젊은 시절이 떠오릅니다. 작은 손수레 하나를 끌고 시장 구석에서 장사를 시작했던 그때 말입니다. 가진 거라곤 허름한 가마솥 하나와 빚에 쫓기던 청춘뿐이었지만 그래도 국물 하나는 제대로 끓여야 한다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나가고 저녁에 퇴근하면 저를 도와주려고 시장까지 달려왔지만 정작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주고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힘이 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우리 가게에 비법 떡볶이 육수를 내고 떡이며 어묵이며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 칼질하기 힘들었고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피곤해 절어도 손님이 아줌마 이 집 떡볶이 국물은 다른 데랑 달라요. 감칠맛이 나는 게 너무 맛있네요. 하고 웃어주시면 그 말 하나가 힘이 되어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손님 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장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가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허름한 5평짜리 점포였지만 저에겐 궁궐 같았습니다. 남편은 교사 월급으로 꼬박꼬박 집에 보탰고 저는 가게 수입으로 생활비를 댔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 조금씩 재산을 모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해낼 수 있네? 남편이 저녁마다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교사 월급과 제 가게 수입을 합치면 남들보다 더 빨리 자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제겐 더 큰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30 중반을 넘기도록 아이 소식이 없어 마음을 접고 살던 우리에게 하늘이 아들을 안겨준 겁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치료를 다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었는데 40을 앞두고 기적처럼 임신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임신 소식을 전해주던 날 저는 진료실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아이만 태어나 준다면 나는 모든 걸 줄 수 있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우가 태어난 날 저는 마치 새 세상을 얻은 듯 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보물이야. 아들은 우리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장사가 잘 될수록 남편 월급이 오를수록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좋은 장난감을 사주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쓰던 낡은 장바구니는 바꿀 줄 몰랐어도 아들의 신발은 늘 반짝반짝 새 것이었습니다. 진우가 갖고 싶다는 건 뭐든 사줬습니다. 비싼 학원비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가끔 말했습니다. 정순아, 너무 다 해주면 버릇없어져.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고생하며 살게 할 순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만큼은 편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느라 과외비며 학원비며 남편 월급의 절반이 아들한테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균형이 깨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대로 아이에게 쏟아부으며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눈앞에 반짝이는 것만 채워주면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도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행복했습니다. 가게가 점점 커지고 진우가 쑥쑥 자라는 걸 보며 이제 고생은 끝났구나. 우리 앞에는 꽃길만 남았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도 취직할 때도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컸구나.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우리 가게는 전국에서 이름난 맛집이 되었고 남편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진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가정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사장님네는 복 받았어. 아들도 잘 컸고 장사도 잘 되고 남편은 교사라 연금도 나오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아들 진우가 30이 되던 해 장가를 갔습니다. 신부는 예쁘고 얌전해 보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며느리가 혼주석을 보고 인사를 할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얘야, 우리 아들 부탁한다. 너만 잘해준다면 나는 뭐든 아낌없이 내어줄 거야. 결혼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많이 도와줬습니다. 전세금도 보태주고 살림살이도 사줬습니다. 신혼집 꾸미는 데만 몇천만 원이 들어갔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남편 퇴직금에서도 좀 보태주고 제 가게 수입에서도 보태줬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극히 귀하게 품었던 그 아들이 훗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그땐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가끔 안부도 전했고 아들 얼굴에서 행복이 묻어나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곧 손주가 생길 것 같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늦둥이 아들 하나에 매달려 살다 보니 손주 소식은 상상조차 못했는데 그 기쁨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남편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 진우가 이제 아빠가 되는구나. 그날부터 저는 손주를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기 옷을 사두고 작은 신발을 사서 방 안에 진열해 두곤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달려가 안아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첫 순간부터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이틀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이 낳았어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에 저희 엄마가 계셔서요. 굳이 오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지나 안정되면 뵈면 되잖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손주가 태어났는데 내가 가면 안 된다는 말인지, 친정엄마는 계시는데 저는 오지 말라는 건지. 그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꾹 삼켰습니다. 그래, 몸조리 잘해라. 혹여 며느리 마음이 다칠까 싶어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도 침묵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 몸조리가 우선이니까 곧 우리 귀한 손주 볼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손주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복도에서 며느리를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안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 면역력이 약하대요. 잠깐만 보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갓난아이를 산후조리원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며 저는 웃어 보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손주를 품에 안지도 못한 채 돌아서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서운하죠?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서운해도 좀 참아요. 꼭 우리 손주 원 없이 볼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기다림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손주 100일이 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준이 100일인데요. 저희가 따로 잔치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조촐하게 처가에서 식사만 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힘드실 텐데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우리는 언제 보면 되니? 다음에 민준이랑 같이 집에 한번 들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씁쓸했습니다. 100일 잔치도 못 가는구나. 하지만 며느리가 힘들다는데 괜히 가겠다고 우기는 것도 그렇고. 그냥 나중에 보면 되겠지.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약속을 잡고 아들 집에 잠깐 들렀을 때였습니다. 아이를 안아보려고 손을 뻗는데 진우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겠다며 꺼냈습니다. 그때 핸드폰 배경화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며느리와 민준이, 그리고 그 옆에 사돈 부부. 5사람이 케이크 앞에서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00일 축하 풍선도 보였습니다. 진우야, 이거 언제 찍은 거니? 아, 그거요? 민준이 100일 때요. 100일 때? 잔치 안 한다며? 아, 진짜 잔치는 안 했어요. 그냥 처가에서 식사만 했어요. 그냥 식사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케이크도 있고 풍선도 있고 100일상도 차렸고 다들 웃으며 사진도 찍었는데 그게 그냥 식사인가요? 그래,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제가 서운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까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이야? 민준이 100일 때 처가에서 다 같이 케이크 먹고 사진 찍었대요. 사돈 부부도 다 함께. 우리한테는 안 와도 된다고 해놓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손주 돌잔치.
며느리에게서 날짜를 알려주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돌잔치 날짜 잡았어요. 다음 달 15일이요. 그래, 좋다. 우리 친척들한테도 알려야겠네. 아, 어머님 장소가 좀 협소해서요. 친가 쪽은 어머님, 아버님만 오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친정 쪽 하객이 많아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친척은 오지 말래요. 자리가 없대요. 남편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돌잔치 날 우리 부부만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잔치상 앞에는 사돈댁 식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안사돈 손을 잡고 웃으며 사진을 찍었고 우리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그 좋은 날에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서운해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며느리 입장에선 친정이 더 편하겠지.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 다니던 어느 봄날 시장 단골 손님 한 분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난 주말에 손주 운동회 보러 가셨죠? 민준이랑 우리 애랑 같은 유치원 다니잖아요, 왜? 애들이 어찌나 귀엽던지 민준이 달리기 1등해서 좋으시겠어요? 저는 웃고 있는 손님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운동회라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운동회요? 네, 유치원 운동회. 못 보셨어요? 다들 많이 오셨던데. 민준이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도 오신 것 같던데. 아내. 그날 제가 좀 바빴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민준이 운동회 있었다며? 아, 응. 엄마한테 말 안 했나? 미안해. 괜찮아. 바빴구나. 민준이 1등 했다며? 잘했네. 응. 근데 나 지금 좀 바쁜데. 그래, 다음엔 미리 얘기해줘. 엄마도 보고 싶으니까. 알았어,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밝게 말했지만 손에 쥔 핸드폰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차를 한 잔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민준이 운동회가 지난주에 있었대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가 벌써 운동회를 했다고? 사돈댁은 민준이 운동회도 보러 간 모양인데 우리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좀 마음이 그러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잘못 없어요. 그냥 며느리가 친정이 더 편한 거겠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부모인데. 알아요. 하지만 애들한테 서운해서 한 소리 하면 우리만 옹졸해 보일 거예요. 참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주의 중요한 순간마다 사돈댁만 함께하고 우리는 소식조차 듣지 못하는 현실. 그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순 없었습니다. 괜히 말했다간 며느리와 사이만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난처해질 것 같았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아들과 친정만 바라보는 며느리 사이에서 우리는 철저히 뒷전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서러움을 드러낼 수도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속에 담아두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서러움으로 쌓여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해 겨울 진우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손주 소식도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상의할 게 있다면서요. 뭔가 중요한 일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손주 데리고 온다는 건가, 좋은 소식이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말 아들은 혼자 왔습니다. 며느리도 손주도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냐고 물으니 며느라기가 오늘 친정 갔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진우는 자기 힘으로 뭔가 시작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IT 쪽입니다. 잘 아는 선배가 같이 하자고 해서요. 지금 IT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전망이 좋다고 해서요. 남편의 목소리에 의구심이 묻어났습니다. 전망이 좋다고? 진우는 선배가 이미 투자자도 몇 명 섭외했다고, 자기만 합류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진우야, 그런데 너 그쪽 분야 잘 아니? 갑자기 IT 사업이라니. 진우는 요즘은 다 배우면서 하는 거라고, 자기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뭘 바라는 거냐? 진우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얼마나? 2억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억이라고? 진우는 사무실 보증금이랑 초기 운영비, 장비 구입비, 그리고 자기 지분 투자금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하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우야, 너 지금 회사 월급은 얼만데 그만두겠다는 거냐? 민준이 키우고 생활비 나가는데. 진우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만 성공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좀 더 생각해 보라고 안정적인 직장을 굳이 그만둘 이유가 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평생 월급쟁이로 살 순 없다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간절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2억씩이나 달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길래 저도 불안했지만, 아이가 하고 싶다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해주면 어떡해? 지금 민준이 키우면서 회사까지 그만둔다고? 말이 안 돼. 그래도 이번이 마지막이겠죠.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데 부모가 길을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반대야. 하지만 당신이 주겠다면 말리진 않겠어.
결국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해 아껴두었던 정기예금을 해약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가슴 한편이 무너졌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면 돼. 우리 진우는 할 수 있어. 진우에게 돈을 건넬 때 저는 꼭 당부했습니다. 진우야, 이게 마지막이야. 우리도 이제 나이 들어서 아버지 연금이랑 가게 수입으로 살아야 해. 꼭 신중하게 써라.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진우는 통장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동네 지인이 지나가다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아드님 완전 대박 났나 봐요? 요새 외제차 타고 다니시던데. 너무 좋으시겠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외제차라니.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진우가 외제차 샀대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런 돈이 어디서 나서? 남편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혹시 사업 투자자가 지원해 준 걸 수도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투자자가 왜 그런 비싼 차를 사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며칠 후 진우가 그 차를 몰고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아주 비싸 보이는 그런 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내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놀라셨죠? 남편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야, 이게 뭐냐? 아, 이거요. 투자자분이 지원해 주신 거예요. 사업하려면 차도 있어야 한다고. 회사 명의로요. 제가 산 거 아니에요. 진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우리 아들 이제 사업가 됐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진우가 돌아간 뒤 남편은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신경 쓰이냐고. 당신은 안 이상해? 사업 투자금 2억 받아서 억대 차부터 산다는 게 말이 돼? 회사 명의래잖아요. 그게 사실일까? 당신은 모르겠어. 저 녀석이 우리 돈으로 차 산 거야. 사업은 무슨... 저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우리 진우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어. 난 이제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진우의 환한 얼굴과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설마 우리 아들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첫 균열이었습니다. 그 작은 균열은 점점 더 커져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흔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 믿고 내어주던 것이 사실은 아들의 나약함을 키우는 독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아들이 처음 돈을 요구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한 번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자. 이번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제 마음은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만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진우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 직원들 월급이 모자라요. 500만 원만 급하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진우야, 지난달에 2억 줬잖니. 벌써? 어머니, 사업이 그래요. 초반엔 돈이 계속 들어가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곧 매출 잡히면 다 갚을게요. 저는 또 은행에 갔습니다.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주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거래처 결제일이 다가왔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1,000만 원만요. 남편이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보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사무실 월세가 밀렸다고, 장비를 사야 한다고, 거래처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우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한동안 진우에게 보낸 돈을 계산해 보니 첫 2억에 추가로 1억 가까이 더 나갔습니다. 총 3억.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모아온 돈인데 그 3억이 우리 부부에게 얼마나 큰 돈인데. 남편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이렇게 계속 퍼주다간. 그러나 저는 남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인데 힘들 때 우리한테는 의지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외면하면 애가 무너져요. 하지만 여보, 됐어요. 이번만 더 도와주면 돼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두려웠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우리가 아들을 더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 우리 하나뿐인 아들인데.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명절에도 평소에도 아들의 안부 전화를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손주 얼굴은 사진으로만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더더욱 연락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요새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니? 보고 싶은데. 아, 네, 잘 지내요. 요새 좀 바빠서요.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얼굴 좀 보면 안 될까? 이번 주는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운한 건 손주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뒷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손주의 유치원 졸업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도 손주의 생일날도 직접 가서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마다 사돈 부부는 당연하다는 듯 참석을 하고 함께 사진을 찍고 식사를 했더군요. 손주가 잘 지내는지 안부 전화를 하면 아들도 며느리도 그저 잘 지낸다는 단답형 대답뿐.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얼른 전화를 끊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날에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어느 날 남편이 다가와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준 게 아닐까? 아이가 우리를 존중할 줄도 배려할 줄도 모르는 건 다 우리가 잘못 키운 탓인 것 같아.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부모는 원래 다 주는 거야. 우리가 더 참으면 언젠가 알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돈은 끝도 없이 빠져나가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서러움과 배신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더 큰 파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조카 수빈이가 찾아왔습니다. 숙모, 저 왔어요. 수빈이는 주말마다 종종 들러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수빈아. 들어와라. 배고프지?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숙모, 우편함에 뭔가 잔뜩 쌓여 있던데요. 대부분 광고지였는데 그 중에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숙모, 이거 법원에서 온 것 같은데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서류를 읽어 내려갔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수빈이도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숙모, 이거 뭐예요? 경매라니. 나도 모르겠다. 그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험악한 인상이었습니다. 김정순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시죠? 빌려준 돈 받으러 왔습니다. 돈이요? 저는 돈 빌린 적 없는데요. 남자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여기 도장 찍힌 거 본인 아닙니까? 남자가 서류 뭉치를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담보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습니까? 도장은 본인 거 맞죠?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 제 도장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예요? 경찰 부를 거예요. 부르세요. 우리는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입니다. 합법적으로 대출해드렸고 이제 돈 받으러 온 거예요. 남편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서류 좀 봅시다. 남자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남편이 읽어 내려가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5억이라고? 네. 5억 맞습니다. 이자 포함하면 지금 6억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 빌린 적 없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남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어요? 김진우 씨가 가져왔습니다. 본인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는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진우가 우리 명의로 돈을 빌렸다고요? 네. 그런데 김진우 씨가 연락이 안 되네요. 그래서 명의자이신 어머니한테 온 겁니다. 하지만 저는 대출 받은 적 없어요. 남자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본인 도장 찍혀 있잖아요. 법적으로 책임 있습니다. 하지만 6억. 일주일 안에 갚으세요. 못 갚으면 집 경매로 넘어갑니다. 아, 이미 경매 신청은 했습니다. 남자들이 돌아간 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분노에 떨며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놈이 우리 몰래 이런 짓을 했어. 여보 어떡해요? 6억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대부업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진우는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던 겁니다. 그들은 협박했습니다. 어떤 이는 문 앞에서 고함을 질렀고 어떤 이는 밤늦게 전화를 걸어 위협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도망간 겁니다. 남편 지인 중에 경찰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셨던 분이 있어서 어찌해야 할지 물어봤지만 가족 간 사건이고 도장도 본인 도장이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사방으로 알아봤지만 결국 경찰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부업체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돈 준비됐습니까? 없어요. 그럼 집 비우세요. 곧 경매 넘어갑니다. 남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주일 더 드릴게요. 그때까지 돈 없으면 집 비우세요.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방법이 하나 있긴 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내가 그동안 용돈 아껴서 모아둔 비상금이 좀 있어. 그리고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노후 연금 다 깨고 임대 주고 있던 아파트 처분하면 간신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파트는 우리가 젊었을 때 힘들게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월세 받아서 노후 대비하려고 아껴온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여보, 그 아파트까지. 그럼 우리 노후는 어떡해요? 노후고 뭐고 없어. 지금 집부터 지켜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연금이랑 당신 가게 수입으로 근근히 살 수는 있어. 하지만 여유는 없을 거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아니야. 우리 둘 다 잘못이야. 너무 많이 줬어. 거절할 줄 몰랐어.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라도 끊어야 해. 더 이상은 안 돼.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다음 날 수빈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웬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숙모,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니? 제가 알바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가 모은 돈이잖니. 어떻게 이걸. 숙모, 저는 괜찮아요. 숙모가 더 힘드신데. 수빈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진우 오빠는 정말 너무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빈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숙모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매일 가게에서 힘들게 일하시고 저희 명절 때마다 용돈 챙겨주시고 제가 대학 갈 때도 도와주셨잖아요. 저는 수빈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수빈아. 정말 고마운데 이건 받을 수 없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하지만 숙모, 괜찮아.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남편도 수빈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내 마음 정말 고맙게 잘 받으마. 하지만
이건 내가 꿈꾸던 거 하는데 써야지. 우리 걱정은 하지 마. 숙모, 정말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수빈이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보다 조카가 더 낫네. 저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조카는 알바비 모아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을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고 노후연금도 해약하고 남편이 몇 년간 용돈 아껴 모아둔 비상금 통장도 털어서 간신히 사채를 갚고 경매를 막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떡볶이 국물로 일군 40년, 남편이 교단에서 땀 흘린 35년이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끝내야겠어요. 더는 안 돼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들과 연락을 끊기로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모든 세월들이 허망하게만 느껴져서 남편과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뻔했던 일 이후 저와 남편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가슴은 늘 불안했고 한숨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 한켠에 마지막 희망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을 차리진 않을까. 하지만 그 바람은 너무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출 신청권 확인차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요? 저는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손에 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길로 남편과 함께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우가 창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도장을 들고 말이죠. 남편의 목소리가 은행 안을 울렸습니다. 진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도장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주변 대기 손님들의 시선도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은행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진우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니? 아들은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이번만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로 다시는 안 할게요. 사업만 다시 일으키면 다 갚을 수 있어요. 남편은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은행 안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 게 그깟 터세와 사치였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니? 외제차 끌고 다니며 명품 사들이는 게 사업이냐? 부모 도장 훔쳐가서 보증 서는 게 사업이냐?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 자식이 부모 도장을 훔쳐갔습니다. 우리 몰래 5억짜리 보증을 섰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 직원들과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더 이상 아들을 감싸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청하신 대출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니까요. 우리는 진우를 데리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남편이 진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오늘 한 짓이 뭔지 아냐? 부모 명예 도용한 사기야, 사기. 내가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야.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 민준이 얼굴 볼 때 부끄럽지도 않니? 네 자식 앞에 떳떳하니? 아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은 울먹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넌 이제 아비도 아니야. 아비는 자식 앞에서 떳떳해야 하는 거야. 근데 넌 뭐야? 부모 돈 훔쳐가고 거짓말하고 가족 다 망치고 그게 어린 자식까지 둔 애비가 할 짓이야. 남편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 발로 내 인생 살아라. 우리한테 더 이상 손 내밀지 마라. 이제 정말 끝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는 끝내야겠어. 더는 안 돼. 저 아이를 감싸다가 우리 둘 다 무너지고 말아.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정말 끝이에요. 이제는 우리 노후와 남은 인생을 지켜야 해요. 부모가 자식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모든 세월들이 허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 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결정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진우는 결국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채권자들이 고소한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이혼할 거예요. 민준이는 제가 키울 수 없어요. 그리고 다음 날 현관 앞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며느리는 아이만 두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결국 모든 게 이렇게 끝나는구나. 저는 손주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과 거리를 두기로 한 뒤 저는 매일 마음을 다잡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말자. 이제는 내 인생을 지키자. 그렇게 다짐했지만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 마음은 금세 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정순 씨 맞으십니까? 아드님 관련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제 심장을 내리꽂았습니다. 아드님 이진우 씨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까맣게 변했고 숨조차 막혔습니다. 남편이 달려와 전화를 받아들고 한참을 듣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우리 아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남편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잘못은 우리한테도 있지. 거절할 줄 몰랐고
내줄수록 사랑이라 착각했으니까 그게 결국 아이를 더 약하게 만든 거야. 며칠 뒤 우리는 구치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철창 너머로 본 아들의 모습은 제가 알던 듬직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움츠린 어깨. 죄수복을 입은 아들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눈물과 상처가 쌓여 있어서 단순한 미안하다는 말로는 치유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이렇게 된 게 안타깝다. 하지만 이건 내가 져야 할 몫이다.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만든 결과니까. 아들은 철창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 민준이는 잘 있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걱정이 되기는 하냐 이놈아.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는 우리가 키운다.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진우야, 넌 지금 네 아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니?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아들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비는 자식 앞에서 떳떳해야 하는 거야. 넌 민준이야, 빠자격 없어. 어머니,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준이 지켜줄게. 그게 마지막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내가 나와서도 네 자식한테 떳떳한 아비가 되지 못할 거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도 민준이 앞에도 나타나지 마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마침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는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마치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터널을 힘겹게 걷고 있는 지금의 제 현실과 같다고 느껴져서 마음이 한없이 슬퍼졌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며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게 끝일까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몰라. 저 아이가 진짜 바닥을 쳐야 비로소 위를 볼 수 있을 테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사돈 내외였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종적을 감췄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사돈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얘기를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집 안으로 안내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사돈에 대한 경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을 내밀며 저는 용건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안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사실은 민준이를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쥔 찻잔이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안사돈이 말을 이었습니다. 수아가 재혼을 하게 됐는데 민준이는 이제 외가에서 키우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를 현관 앞에 두고 도망갔던 며느리. 울면서 엄마를 찾던 손주. 밤새 달래고 재우던 그 수많은 날들. 그리고 이제 와서 데려간다고?
안사돈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자기들도 민준이를 데려와 키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아의 재혼 상대가 난색을 보였답니다. 장모 장인과 민준이가 한 집에 사는 건 부담스럽다고, 전 남편의 아이까지 있으면 곤란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이쪽에 맡기게 됐습니다. 안사돈 부인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핏줄이고 우리 집안의 유일한 손주잖아요. 우리도 외동딸이라 손주는 민준이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딸 재혼시키려고 손주를 여기 떠넘겨놓고 이제 와서 데려가겠다고요. 안사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때 상황이 그랬다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동안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엄마는 어디 갔냐고, 외할머니는 왜 안 오냐고 물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때는 어디 계셨어요? 안사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이제라도 저희가 책임지겠다는 건데. 필요할 때 버리고 그리우면 데려가는 게 책임입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우리가 법적으로 양육권을 신청할 겁니다. 민준이 엄마는 민준이를 유기했어요. 더 이상 민준이를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안사돈이 버럭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론 친권자가 우리 딸이에요. 남편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친권자가 아이를 유기했고 우리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법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사돈 내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안사돈이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그래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는 게 아이한테 낫지 않겠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우리 민준이 100일이며 돌잔치며 운동회며 입학식이며 모든 행사에 우리는 철저히 배제하고, 그렇게 당신들이 싸고 돌던 아이 아닙니까? 그런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빠도 없는데. 엄마까지 자기를 버렸으니 우리 민준이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는 오죽할까요?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내 손주 줄 수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민준이는 우리가 키웁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아이한테 해준 게 뭡니까? 밤새 열나는 아이 간호하고, 악몽 꾸며 우는 아이 달래고, 학교 준비물 챙겨주는 게 진짜 키우는 겁니다. 안사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후회는 당신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말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은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그날 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가 왜 왔어요?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단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게 좋아요. 손주는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저는 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이를 다시 내놓으라는 사돈 부부의 말에 가슴속 말까지 다 토해내고 매몰차게 쫓아냈지만 민준이가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를 다시 찾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만나게 해주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번만은 제 아들이 진짜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 민준이만큼은 제대로 키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 가족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 구속된 뒤 우리 집은 조용했습니다. 손주는 가끔 아빠 얘기를 꺼냈지만 저는 그저 곧 올 거라고만 답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묵묵히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가게 일을 하고 손주를 돌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진우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냥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편지는 계속해서 왔습니다. 저는 한 통도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 편지가 쌓여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한번 읽어는 봐야 하지 않을까? 뭐하러요? 또 변명이겠죠. 그래도 한번 봐. 남편의 권유에 저는 마지못해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온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빼곡한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의 손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진우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게 100번도 넘게 낭설해졌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편지를 쓰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래도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매일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부모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민준이한테 얼마나 부끄러운 아빠인지.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욕심을 부린 거였다는 걸. 외제차, 명품, 술자리 그게 다 제 허영심이었어요. 사업이라는 핑계로 부모님 돈을 축내고 제 가족을 망친 거죠.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거 압니다. 다만 제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서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도 읽고 반성문도 쓰고 하루하루 제 잘못을 되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가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민준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민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진우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말없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편지를 한 통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에 쌓여 있던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서 읽었습니다. 처음 온 편지들은 변명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지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준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민준이만 생각하면
미안하고 안쓰러워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대신 우리 민준이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오늘 다른 수감자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들어왔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 아침에 여기서 주는 밥 먹다가 문득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해주시던 아침밥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그 밥상을 저는 그저 당연하게 여겼죠.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어머니.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 말입니다. 출소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마중 갈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갑시다. 출소하는 날 아침, 우리 부부는 교도소 앞으로 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이미 몇몇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진우가 보였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 예전에 그 번듯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우는 우리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 다 보잖니, 어서 일어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일어서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라. 우리가 믿는 건 말이 아니라 내 삶이다.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그거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우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건설 현장에 나가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처음엔 불평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거칠게 타들어가는 손마디, 검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허세와 교만은 사라지고 어딘가 담담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월급 봉투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니? 제 월급이요. 얼마 안 되지만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어요.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민준이 학원비 내고 내가 먹고 살아라. 우리한테 갚을 생각 말고 내 아들 제대로 키워라. 그게 우리한테 갚는 거다. 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자식의 성장은 때로 부모의 손에서 멀어졌을 때,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돌아보면 제 인생은 떡볶이 국물 냄새와 눈물로 점철된 세월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게를 키워냈고 어렵게 얻은 아들을 세상의 전부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야 압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퍼주는 것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아들을 지키고 싶어 다 내어주었지만 그것이 결국 아들을 약하게 만들었고 우리 부부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모든 걸 무조건적으로 내어주기만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늘 아프지 않게 감싸주기만 하는 것,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함께 울고 웃으며 책임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때로는 냉정하게 선을 긋고 자식의 성장을 지켜봐주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단호한 거절과 뼈아픈 단절이 있었기에 아들은 다시 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을 조금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집은 조용하지만 따뜻합니다. 아들은 제 가게에 나와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는 것도, 육수를 정성껏 우려내는 것도, 손님 앞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떡볶이를 내어줍니다. 제 비법도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국물 맛 정말 대단한 거였네요. 제가 왜 몰랐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이제야 아니? 이 국물 하나에 엄마 인생이 다 들어있는 거야. 네, 이제 알겠어요. 손주는 우리 품에서 환하게 웃습니다. 요즘 민준이는 주말이면 가게에 와서 숙제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옆에서 봐주고 저는 장사를 하고 진우는 설거지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밥상 위에 둘러앉아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저는 가만히 눈을 감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행복이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함께 가면 됩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내어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한 거절과 지켜보는 인내가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애가 타도 결국 아이는 자기 발로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뒤에서 지켜보며 넘어질 때 손 내밀어 주는 것뿐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저는 이제야 그걸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나중에 이 가게 제대로 이어받아도 될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이니? 네, 엄마가 떡볶이로 저를 키우셨잖아요. 저도 이 가게로 민준이 키우고 싶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요. 엄마처럼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 천천히 배워라. 이 국물 하나 제대로 내려면 시간이 걸려. 하지만 내가 진심이라면 엄마가 다 가르쳐 줄게.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고 저는 오늘도 조용히 기도합니다. 남은 세월 우리 가족이 이렇게만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아끼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떡볶이 국물로 시작한 인생이 다시 떡볶이 국물로 이어지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 가족의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